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으로는 인공지능 윤리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컴퓨터의 원천적인 설계는 앨런 튜링이라는 분이 계산 가능한 수에 대해서 수리 명제 자동 생성 문제 응용하면서 라는 1936년도에 쓰신 논문에 제안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AI란 용어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1956년 다트머스 컨퍼런스에서 존 맥카시라는 분이 처음 제안을 하셨다고 해요. AI는 이제 3번의 붐을 거치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상태였던 건 아니고요. 196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처음으로 이제 추론 엔진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발전이 되기 시작했고, 이때는 조건 판단을 프로그램화해서 문제를 처리하고 어떤 기계가 판단한 내용을 가지고 결과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시스템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2차 AI 붐인데요. 이때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이때 반도체 개발 비용이 낮아지고 CPU가 급격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용량도 커지고 이런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들이 또 발전을 함께 하게 됐고, 연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신경망 형태로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짜여지는 그런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다고 해요. 당시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지만 지금과 같은 어떤 시각화라든지 뭐 그런 제한들이 있어서 한동안 굉장히 막 발전을 하다가 뚝 멈추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되죠. 그때를 또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흑기를 거치고 나서 2000년대에서 2010년 사이에서는 통계 기반 머신러닝이라는 게 이제 나타나고, 통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데이터 분류 방식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류와 예측으로 주어진 데이터가 이제 분류되는 기술이 또 발달을 해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들이 발달하게 된다고 해요. 그 다음으로 3차 AI 붐이 오게 되는데요. 이때는 심층 신경망 기반 이미지 인식 성능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인식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발전을 하게 돼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AI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음성을 인식하고, 또 우리가 사진을 보여주면 그 이미지를 시각화해서 또 이제 컴퓨터에 다시 보여주는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기술들이 3차 AI 붐 시기에 발전을 하게 되는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정도의 발전까지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계속해서 발달해 나가게 될 텐데, 우리가 최근에 많이 접하게 되는 얘기들은 뭐 오늘 이야기하는 주제들하고도 많이 연관이 될 텐데요. 뭐 AI가 우리의 직업을 대체한다든지, 우리의 뭐 직업을 AI가 가져간다든지, 또는 뭐 AI가 뭐 여러 가지 대신해서 우리의 뭐 업무를 대신 처리해 준다든지, 또는 AI가 헬퍼로서 뭐 로봇으로서 뭐 기능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진행될 미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AI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좀 살펴보면, 그 다음으로 존 셜이라는 분이 마음뇌 프로그램에서 AI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강한 AI 그리고 약한 AI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강한 AI라는 건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접하는 어떤 로봇 또는 사이보그 뭐 이런 사람을 대신하는 뭐 그런 AI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강한 AI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을 완벽하게 재현한 또는 인간과 동일한 인지 상태에 있는 AI를 강한 AI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약한 AI라는 거는 인간이 사용하는 유용한 도구로 설계된 AI, 그래서 AI 중에서도 인간을 도와주는 어떤 프로그램화된 그런 것들을 약한 AI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판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AI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각 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 영역이나 법률 영역에서 AI가 활용되는 것은 강한 AI라기보다는 어떤 사전에 프로그램화된 소프트웨어와 최신 기술을 접목시킨 약한 AI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판에 기여하는 AI를 4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한 가지는 법관을 대체하는, 그러니까 판사님을 대신해서 판결을 내리는 AI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선고나 판결을 보조하는, 그러니까 뭐 판결문 작성을 보조할 수도 있고 이런 AI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법정에서 뭐 디스커버리라든지 증거 게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보조하는 AI가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준사법적 기능, 그러니까 조정 절차에서 도움을 주는 AI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AI에 대한 이제 재판에서의 도입이나 활용 사례가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특히 유럽 쪽에서 조금씩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에스토니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스토니아는 유럽 중에서도 조금 동북부에 가까운 곳에 있는 굉장히 추운 곳에 위치한 나라인데요. 2019년도에 AI 판사를 도입했다고 신문에 되게 크게 나왔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좀 이 IT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스카이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스카이프를 개발한 회사가 설립된 나라도 에스토니아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IT 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 IT 인프라가 굉장히 잘 구축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현재 2020년 기준으로 AI 기술이 총 50개 영역으로 확대 적용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e-투표, 그러니까 투표를 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시행을 하고, 디지털 세금 납부, 뭐 우리나라도 디지털 세금 납부는 되고 있지만 뭐 이 나라는 더 좀 잘 되고 있나 봐요. 그리고 배달 로봇에 의해서 제작된 로봇, 전국 도로를 연결한 e-로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지금 발전이 되고 있어서 로봇에 의해서 이 로드를 통해서 배달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시험적으로 또 시행한 게 AI 판사 제도인데, 2019년도에 처음 시행이 됐고, 당시에 사건 수는 한 32,000건 정도가 이제 넘는데, 판사님, 그러니까 재판하는 재판관의 숫자가 많이 부족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AI 판사를 도입하게 됐다고 하고, 기본적으로 7,000유로 이하의 이런 소액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뭐 예를 들면 주차 위반 티켓과 관련해서 이의 제기하는 사건이라든지, 또는 자녀 수당과 관련된 뭐 사건들처럼 증거가 꼭 필요하지 않고 뭐 이런 사건들에 한해서 이제 이런 AI 판사 제도를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이제 그 프로세스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당사자가 필요한 서류를 이제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업로드를 하게 되고, AI 소프트웨어가 이제 알고리즘 학습 기반을 통해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이제 이때 조금 문제가 됐던 게, 이 프로그램이 알고리즘화된 부분이 어떤 식의 알고리즘인지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알고리즘 블랙박스라고 하잖아요. 그 알고리즘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 이제 공개되진 않았고, 그래서 이제 정책의 이름은 원스 옹리 정책이라고 해서 데이터 복사본은 법원의 데이터베이스 내부에 업로드하지는 않는 것으로 하고, 모든 서류가 이제 서명도 이서명, 이게 뭐 모바일 서명화 되어 있고, 분류된 데이터는 또 암호화돼서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제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항소를 할 수는 있는데, 항소는 이제 사람 법관에게 항소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하고요. 2019년도 6월 기준으로 좀 되긴 됐죠. AI 사건이 한 16건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로봇 에이전트로서의 지위를 이제 부여하는 입법을 고려하고 있다라고까지 이제 나왔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실 어떤 판사님이 서울대학교 정책 뭐 관련해서 논문을 쓰신 내용을 제가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도 중간에 이제 밝혀드릴게요. 다음으로 영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소액 사건을 중심으로 여기서도 허용이 됐었고,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10만 파운드 이하의 사건에 대해서 원고는 1명이고 피고는 2명 이하인 경우, 그리고 송달 주소, 그러니까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 이제 소장이 송달되는데, 그 주소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한정된 주소로만 이제 송달이 될 수 있었고, 소송 가액을 납부를 하게 되거든요. 소송에 저희가 소를 제기하면 뭐 인지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금액을 납부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만 이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었고, 18세 이하의 사람이나 또는 사고나 상해에 기한 보상 청구는 이런 전자적 방식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었고, 소송을 이제 남용했던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소송을 할 수 없도록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능력을 결한 사람도 역시 이런 방식으로 소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청구 내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를 제기하면 청구 취지라고 하거든요. 청구 취지라는 거는 이제 특정을 해야 되고, 이제 금액 역시도 특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었고, 이제 저희가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좀 비교를 해보면, 나중에 청구 취지 확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청구 취지 아마 확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 피고 같은 경우는 피고 역시도 온라인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8가지를 이제 예정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일부 지급하는 금액이 있다고 쓸 수 있는 경우, 모두 부인하는 경우. A가 뭐 예를 들면 B는 나한테 돈을 빌려갔으니까 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합니다 라고 한다면 B 입장에서는 뭐 전부 부인합니다 라든지, 뭐 나는 돈을 꾼 적이 없습니다 라든지, 나는 돈을 꾼 적이 있지만 돈은 이미 갚았습니다. 이게 다 법률적으로 다르게 평가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두 부인하는 경우, 그리고 일부 인정하는 경우,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빌려갔으니 나한테 다시 갚아라 라고 한다면 500만 원만 난 줬으니 500만 원만 갚겠다 라는 등의 일부 인정, 또는 전액 지급 의사, 뭐 1,000만 원 빌려간 거 맞고 1,000만 원 지급하겠다 라고 하는 전부 지급 의사를 원고에게 직접 하는 경우, 또는 무응답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는 거죠.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고의 승소로 결론이 나게 되거든요. 이제 아마 영국에서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들을 이렇게 8가지로 분류해서 피고가 답변할 수 있는 경우를 딱 카테고라이즈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판결문 타입과 그리고 판결을 원하는 피고 역시도 A가 소를 제기하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온라인 판결을 원하는지 수동으로 판결문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수동으로 이렇게 뭐 판결문이 집으로 날라오겠죠. 그러면 뭐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피고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자백간주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경우인데, 그리고 피고가 모두 인정하는 경우, 이 2가지의 경우에는 온라인 판결을 요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사안이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살펴볼 건 네덜란드인데요.